시진핑하고 장유사는 굉장히 이제 친한 사이였습니다. 선대 때부터 친했어요. 대만을 2027년 전에 침공을 해야 된다 이런 보도가 꽤 있었고 그것에 대해서 장유사가 반대했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 있었어요. 최고 권력자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에 대해서 권위에 도전한다 이렇게 생각해서 집중을 했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이게 하나의 쿠데타로 이제 보도되고 있잖아요. 숙청하는 걸 잘 보면은 대만 침공은 장유샤 숙청을 시진핑의 대만 침공 신호탄으로 볼 수 있을까요? 시진핑하고 장유사는 굉장히 이제 친한 사람 사이였습니다. 선대 때부터 친했어요. 중국 공산당 이제 중앙군사위원회 7명으로 돼 있거든요. 한 사람이 시진핑이고 나머지 6사람이 이제 군인인데, 그러니까 2인자예요. 사실상. 근데 여러 가지 나온 이야기 중에 하나가 대만을 2027년 전에 침공을 해야 된다 이런 보도가 꽤 있었고 그것에 대해서 장유사가 반대했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 있었어요. 최고 권력자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에 대해서 권위에 도전한다 이렇게 생각해서 집중을 했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그 배경은 정확히는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걸 다 우리가 공식적으로 알 수는 없고 이제 참고로 이렇게 여러분들 봐야 될 사항은 뭔가 하니까 이제 그 전에 이게 하나의 쿠데타로 이제 보도되고 있잖아요. 저는 이거 쿠데타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쿠데타가 왜 맞는 거예요? 쿠데타는 꼭 우리가 권력을 내가 장악하기 위해서 내가 이 하극상을 해가지고 일어나는 것만이 쿠데타가 아니고요. 숙청하는 걸 잘 보면은 그 중국 공산당에 가지고 있는 어떤 정책에 좀 맞지 않은 식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약간 이 상을 불법으로 한 거거든요. 그래 불법으로 자기 어째 보면은 2인자를 제거한 거니까 그게 이제 친위 쿠데타는 아니고 이제 스스로 한 쿠데타 비슷한 거죠. 그렇게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시진핑 시대의 쿠데타를 막으려다 군부의 부정부패가 뿌리 깊어졌다는 것이 사실인가요? 일단 중국군의 구조적 특성을 좀 아셔야 됩니다. 중국군은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군하고 달라요. 뭐가 다른가 하니까 중국이라는 나라를 위한 군대가 아닙니다. 중국 공산당을 위한 군대예요. 그러니까 이게 인민해방군이라 그러잖아요. 공식 명칭이. 이거는 이제 국가 인민이 아닌 당에 충성하게 돼 있는 군대예요. 굉장히 독특하죠. 우리 대한민국 국군은 국민에게 충성하는 군대잖아요. 그런데 이게 좀 다르죠. 그리고 시진핑 시대에는 이게 당의 핵심이 시진핑이 됐는데 과거에는 중국이 집단 지도 체제였거든요. 덩소팽이 만든 집단 지도 체제였고 그런데 지금은 이게 이제 시진핑이 3년을 하면서 거의 개인 충성으로 재정의가 됐는데 기본적으로 당의 군대가 됐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뭔가니까 쿠데타를 방지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국가에서 가장 힘이 센 데가 이제 군대잖아요. 그러면은 그 군대가 그러니까 누구 말을 듣느냐? 군대가 누구 말을 듣느냐 하면은 그 누구 말을 듣는 그 사람이 가장 힘이 센 사람이에요. 어떤 국가에서든. 그래서 과거에 지금도 아프리카 같은데 군인들이 쿠데타를 많이 하고 정권을 잡는 이유가 뭔가니까 군인이 그 말을 들어가지고 그걸 바꾸면은 그 정권을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실제로. 지금도 미국 같은 나라도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 거죠. 안 하거나 현실적으로 그게 확률이 떨어져서 못할 뿐이지 군대를 움직이는 사람이 힘이 제일 센 건 분명하죠. 모든 무력이 군대에 있으니까. 근데 이제 법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이제 못해서 못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지금 다시 중국으로 돌아오면 이게 어떤 문제가 있는 거니까 쿠데타 방지를 위해서 시스템을 만들다 보니까 이제 쿠데타의 공포가 구조화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당에 충성하기 위해서 만들어 놨는데 실제 군대는 외부의 침입을 지켜야 되잖아요. 근데 외부가 문제가 아니고 쿠데타 방지가 좀 문제가 되다 보니까 병사들한테 평소에 실탄도 장전시키잖아요. 왜냐하면 총구가 당 지도부로 향할 것을 항상 우려하는 거예요. 그리고 군 설계 자체가 굉장히 방어적이에요. 이게 약간 좀 다르죠.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이제 전문성하고 충성도의 딜레마가 있는데 요구사항이 굉장히 모순되죠. 어쨌든 대외 전쟁을 수행하려면 전문적인 군대가 필요하잖아요. 그럼 전문적인 군대를 가지면은 장성들이 실제로 권한을 가져야 돼요. 지휘권을. 근데 실제로 지휘권을 가지고 있으면 쿠데타 위험이 증가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이제 이 군개혁이 어떻게 되는 거니까 목표가 내부 통제로 돌아가는 거예요. 2015년도에 이제 군개혁을 했는데 이게 왜 실패를 했는 거니까 내부 통제를 하다 보니까 외부 투사 능력을 이제 본래는 내부 통제에서 외부 투사 능력을 하자. 자꾸 이제 미중 그 경쟁이 일어나고 계속 이제 군사적으로 압박을 하니까 개혁을 하면서 군구도 바꾸고 옛날에 신경 안 썼던 해군도 굉장히 정강하고 특히 이제 그 미사일 사령부 이런 것도 많이
많이 만들고 이렇게 가지고 했는데 그 외부 투자 능력을 이제 치중하다 보니까 예산을 많이 투입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예산을 이제 외부 투자 능력 맞게 해서 많이 투입하다 보니까 막대한 돈이 흘러가니까 그 군대가 부패 원성이 된 거예요. 이제 소위 말해서 떡고물이 많이 생기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전문성 확보는 실패하고 부패만 심화되는 게 이제 좀 됐던 겁니다. 이게 이제 약간 진화가 됐죠. 그래서 이제 재작년 2023년에 로켓군이라는 그야말로 로켓군이 이제 거기에 굉장히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거든요. 거기에 숙청을 하고 군수 산업의 부패 구조를 이제 밝히게 됐는데 이 로켓군은 핵 억지력과 이제 대만하고 이제 분쟁이 생겼을 때 초기 타격을 다 로켓으로 이제 미사일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기 이제 예산을 많이 투입하다 보니까 전체가 이제 부패가 많이 생긴 거죠.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뭐 미사일 발사관 뚜껑이 안 열린다든지 뭐 발사관에 물이 차가지고 미사일 발사가 불가하다든지 이게 청일전쟁할 때 청나라가 상당히 많은 좋은 배를 가지고 있었는데도 일본한테 졌거든요. 그때도 좀 부패 문제가 있었어요. 어쨌든 이게 중국군에는 오랫동안 있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어쨌든 수십억 달러 사일로 자체가 작동이 불가능한 이런 게 이제 나중에 감사회가 다 밝혀졌죠. 근데 이게 군수산업 부패 구조적인 원인이 뭔가니까 감시가 없고 투명성 확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회가 감시하는 것도 아니고 언론조사가 되는 것도 아니고 시민사회가 감시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나라 같은 데서 있으면 금방 나올 이야기들이 이게 안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유일한 통제가 당 내부 기율 검사예요. 시진핑도 그 중앙기율위원회 출신이거든요. 그러니까 기율이 굉장히 중요한데 기율이 이게 사람이 하는 거니까 정치적 선택이 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사람 같으면 부패를 좀 봐주고 이런 게 이제 시간이 오래되다 보면 그게 이제 굉장히 깊어지는데 이 중국같이 큰 나라는 이게 항상 큰 문제예요. 이게 이제 세력을 중앙집중적으로 완전히 할 수가 없는 게 권한을 어느 정도 분산해야 되니까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나중에 또 도전하는 거 막기 위해서 이제 하다 보면은 충성도가 중요하니까 또 전문성 있는 사람은 자기가 그걸 가지고 그걸 힘이라고 해서 그 휘두르고. 근데 이게 그냥 깨끗한 데서 나라가 설립된 게 아니고 중국이 몇천 년 동안 제국을 운영해오던 가운데서 공산당이 생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산당 이데올로기로 가는 게 아니고 그 과거에 또 어떤 뭐 중국에서는 관시라 그래요. 관계 이런 게 문화가 있는 쪽이기 때문에 이제 저게 되게 많죠. 이게 오래됐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삼국전이나 수호전이나 이런 거 잘 보면 부패한 관료들로부터 뭔가 이렇게 나라를 개선하기 위한 영웅들이 나오는 게 그런 이야기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부패가 몇천 년 이상 된 걸 알 수 있죠. 어쨌든 그런 상황인데다가 공산당은 이게 더 심각하죠. 그러니까 투명성이 제로인 시스템이에요. 군수 무기 구매 과정이 불투명하고 예산 집행 검증이 불가능하고 그리고 비리 적발은 정치적 숙청 도구로만 활용되고 이런 게 있는 거죠. 무기 쪽은 더 심각한 게 전쟁 나기 전까지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게 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역설의 메커니즘인데 충성도가 이제 그 충성도가 높은 사람을 중심으로 인사를 하니까 이제 부패가 심화되고 이게 또 악순환이 되죠. 시진핑은 쿠데타 방지를 위해서 충성도 우선을 해서 이제 중앙군사위원회 7명, 자기 포함 7명이 다 자기 사람을 바꿨어요. 다 자기 사람인데 지금 자기 사람을 또 숙청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모순적인 상황이죠. 장성 자체는 어떻게 되면 사람이 능력이 있으면 거기에 사람이 모이잖아요. 그러면 자체 네트워크가 보유되니까 그 사람이 위협이 되는 거예요. 많이 다른 사람이 있으면 항상 위험하죠. 그러다 보니까 무능하지만 충성적인 인물을 승진하는데 무능하니까 직접 수행이 불가하고 그러니까 그걸 뇌물로 보상하고 이렇게 일어나죠. 그러니까 장유사도 시진핑이 직접 승진시킨 인물이고 누구와 봐도 시진핑 파벌로 분류되는 핵심적인 인물인데 자기가 키운 사람을 숙청한다는 것은 이 시스템 실패를 자인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떤 현상이라고 있는가 하니까 눕기라 그래요. 이게 우리말로 하면 복지부동 같은 경우인데 지금 현재는 딱 엎드려서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관료 체제 전반이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지금 가장 안전하니까 이제 이렇게 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은 무엇을 해도 튀면은 숙청으로 빌미가 가능한 그런 상황이다. 이게 군부로 지금 확대돼 가지고 올바른 사람을 따르면 승진을 하고 잘못을 따르면 숙청해야 되는데 문제는 누가 올바른지 아무것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시진핑을 따라도 언제 숙청될지 불확실하니까 결국은 엎드리고 있어가지고 이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그런 상태다. 대만 침공은 지금 거의 불가능한 상태가 아닌가. 물론 시진핑이가 그걸
밀어붙였다 그러고 그게 사실인지 모르지만 그런 썰이 있었는데 일단 전문가가 좀 부정하다. 지금 장유사하고 류전리는 실전 경험이 유일한 이게 78년도가 인간의 사람들이니까 79년도에 이제 베트남하고 전쟁을 했죠. 그래서 여튼 그 끝자락인 사람의 모양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사람들이 미군하고도 교류가 있어가 미군도 인정했다고 그래요. 전문성이 있는 그런 사람인데 이 사람들 이제 모두 제거되니까 남은 사람들은 다 아마추어다 볼 수 있죠. 어쨌든 뭐 시간이 지나면 그 사람들은 유능할 수 있겠지만 본래 조금 떨어진 사람들이 이제 정치 장교를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7명 중에 시진핑하고 5명을 제거했거든요. 1명이 이제 정치 장교예요. 그러다 보니까 군사 작전 모르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이제 그 전문가를 아마추어로 교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이 행희라는 이 중국 전문가인데 이 사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대만을 침공하려면은 장성들에게 완전한 작전권이 필요한 상황이고 시진핑 혼자 전쟁 지휘가 불가능하잖아요. 근데 작전권을 넘기는 순간에 총구가 시진핑을 향할 위험이 있어서 현재로는 불가능할 거다 이렇게 예측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이게 소련 붕괴 때하고 비슷한데 소련은 굉장히 강력한 군대였는데 붕괴가 된 이유가 시스템 붕괴가 됐는데 중국도 지금 동일한 상황이 아닌가. 그리고 이제 군 전투력의 실체가 이게 무기나 병력 수로만 결정이 안 되고 지휘 체계의 신뢰성이나 작전 수행의 효율성이 있어야 되는데 장교단의 전문성이나 사기나 시스템 전체 작동 여부가 굉장히 불확실하기 때문에 지금 이제 어렵고 지휘 체계가 완전히 지금 현재로는 파기됐고 군령 체계가 마비됐고 그래서 공식적으로 명령이 와도 접수를 안 한대요. 그런 상태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쿠데타 방지를 너무 신경 쓰다 보니까 의도지 않게 지금 군부 부패가 심화됐고 이런 문제가 생겨서 이게 이제 체제 모순이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지속 불가능한 군대가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중국과 대만의 군 비리 연관성과 현재 중국의 권력 구조는 어떠한가요? 중앙군사위원회가 이제 6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시진핑 포함해서 7명인데 이제 시진핑하고 요 사람 정치 장교 놔둬놓고 5사람을 다 제거해서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라는 걸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게 지금 현재로 엎드리고 있다는 걸 뭘 알 수 있는가 하니까 본래는 이런 일이 일어나면은 사람들이 나와서 충성맹세를 해요. 숙정한 사람 비난하고 근데 지금 아무도 하지 않고 있고 뭘 하고 있는가 하니까 이 해방군부라는 중국 그 군이죠. 그러니까 인민해방군의 이제 어떤 기관지 같은 거기에서 비난을 하고 있는데 뭘 비난하고 있는가 하니까 뭐 반부패를 지지한다 이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특정하지 않고 보통은 이걸 할 때 누가 명령을 내리가 누구를 제거했다 이게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번에는 이걸 왜 제가 쿠데타를 하는 거니까 본래는 정치국 위원급에 해당하는 사람을 이렇게 해임할 때는 먼저 해임을 하고 그다음에 조사를 해야 돼요. 그럼 해임을 하려면 7명이 투표를 해야 되거든요. 지금 현재 남아있는 사람이 4명인데 시진핑하고 지금 정치장교 한 사람하고 지금 제거된 2사람이 남아있어야 되는데 이 2사람을 해임하기 위해서 이제 7명 중에 4명밖에 없거든요. 앞에 3명은 이미 해임했고 2명밖에 없는데 이 2사람이 투표를 하기 이 2사람을 해임할 수 없잖아요. 4명 모여가지고. 그러니까 이 자체가 안 되는 거죠. 한 명을 해임할 수는 있었는데 2명을 해임하는 자체는 불가능한 거죠. 과반수가 안 되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현직 부주석인 상태에서 즉시 조사를 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선체포 후 처리 방식으로 한 거죠. 그래서 공식 발표가 굉장히 모호한데 이게 중공중앙이라는 표현을 써요. 중앙군사위원회라든지 이게 아니면 정치국 상무위원회라든지 이 구체적인 기관이 있어야 되는데 구체적인 기관을 이야기하지 않고 뭐 중공중앙이라는 식으로 하고 있죠. 그래서 어떤 기구가 결정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두 가지 해석을 하고 있는데 상황이 너무 긴급해서 절차를 생략했다는 이야기가 있고 두 번째 내부 합의 실패로 정상 절차가 불가능해가 이렇게 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게 본래는 그래서 이제 이게 명확하면은 당연히 그 중앙위원회에서 했다든지 정치국 상무위원회 했다든지 절차가 명확하면 이게 이루어졌구나 하고 다 사실로 받아들여요. 그 다음에 사람들이 뭘 하는 거니까 막 비난을 해. 나가지고 다른 사람이 나가지고 이 사람이 잘못됐다 하고 충성 경쟁을 하는데 지금은 신문에 나온 거 빼놓고 아무도 안 하고 있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아무도 비난하지 않고 있다는 게. 그래서 이게 하는 이유가 뭔가니까 지금 누가 어떤 이유로 숙정했는지를 모르니까 잘못 나와서 잘못 숙정하면 내가 숙정이 대상이 될 수 있게 일단 지금 전부 사태를 갈망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굉장히 큰 거죠. 왜냐니까 시진핑이 자기가 1인자로서 권력을 행사해야 되는데 지금 아무도 접수를 하고 있지 않는 그런
굉장히 모호한 상태로 와 있다. 그래서 이건 당연히 불법은 명백하고 그러다 보니까 정치적, 절차적 정당성이 없기 때문에 쿠데타인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권력 1인자고 자기가 권력 1인자도 있지만 이거는 어차피 그런 거고 그리고 공식 혐의라는 것도 굉장히 이상한 거예요. 언론 보도에 따르면 기밀 유출이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런데 그리고 핵무기 관련 정보를 미국에 판매했다는 건데 조금 이상하잖아요. 근데 그걸 뭘 대가로 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군내 직위를 매매하고 거액 매물을 받았다 그러는데 이게 굉장히 연막 작전일 수 있는 게 장유사가 시진핑 다음으로 높은 사람이에요. 이미 최고직인데 무슨 군내 직위가 더 넣은 거 있을 거 미국이 자기가 노력이가 더 줄 수 있는 자리도 없잖아요. 그리고 부패했다 그러면 부패로 이미 부자가 됐는데 무슨 뇌물을 누가 미국에 더 줄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핵 관련 정보를 줄 핵무기 전문가가 아니에요. 핵무기 전문가가 그러니까 이 사람도 세부 기밀에 접근 불가한 거죠. 이게 좀 말이 안 되는 거죠. 이런 서방 언론 보도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니고 진짜 혐의는 권력 찬탈을 시도했다 이런 식으로 봐야 되는데 관영 매체에 나오기로는 군사위원회 주석 책임제를 짓밟는 거다. 그래서 이 말은 뭔가 주석 책임제라는 것은 시진핑의 모든 권한이 집중되어 있는데 이 제도를 위반했다는 것이고 이것은 시진핑의 군 통수권을 무력화를 시도했다는 그런 뜻인데 그러면은 본질이 부패가 아니고 정치적 권력 투쟁에 해당되는 거잖아요. 그런 게 이게 앞뒤가 안 맞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중국군 지휘 체제가 지금 붕괴된 거고 이게 원인이 전문성보다 충성도 인사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고 이런 부분이 걷잡을 수 없이 누구 책임을 져야 되는데 지금 책임 있는 사람을 진다기보다는 오히려 역량이 있는 사람을 제거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보이고 이거는 단기적으로는 대군사 행동 능력이 굉장히 약화될 거고 장기적으로는 전무가가 견제가 하지 않고 무모한 결정을 시진핑이 권한은 있지만 자기가 잘 모르는 것을 이 반대하는 사람 이야기를 안 듣고 계속 결정할 거니까 이런 문제는 굉장히 장기적으로 위험이 있죠. 그리고 예측 불가능성이 굉장히 증대되는 게 내부 문제를 외부로 돌릴 가능성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시진핑이 실책을 한 건데 이 실책을 자기가 실책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다음부터 이제 자기 그 권위가 확 떨어지니까 이걸 못할 거니까 뭔가 외부의 적을 만들어서 내부 결속을 시도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은 뭐 굉장히 큰 위협을 만들 수 있거든요. 권위주의 정권의 전형적인 행태로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 이게 가장 가능성이 쉬운 게 뭔가니까 모택동이 그 인표 린바오를 이렇게 나중에 숙청을 했어요. 린바오는 몽고가는 비행기 안에서 죽었는데 그 뒤에 후회를 많이 했다고 그럽니다. 이거하고 굉장히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 게 이 연표를 제가 쭉 살펴보니까 이게 상당히 과거에 있었던 일들하고 좀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이 좀 있어서 이게 어느 정도 현저한 사건인가 하니까 중국 그 역사상 거의 몇 번 없는 일이 이번에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크다. 그리고 이제 중국과 대만을 말씀하는데 근본적 시스템 차이가 뭔가 하니까 대만은 민주주의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의회 조사도 있고 언론도 폭로하고 시민사회 압력도 있고 사법부가 독립 판단해요. 물론 그 사람들이 완벽하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거기도 보정보배가 있고 사법부 특히 사법부는 되게 취약하거든요. 그래서 외부에 뭐 사법부를 건드려가지고 그러니까 대부분 좀 흐름한 나라들은 대부분 사법부를 부패해가지고 문제를 망가뜨려요. 그런 기능이 있지만은 그래도 중국하고 비교하면 천지 차이죠. 잦은 기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비리가 발생하면 책임자를 처벌하고 시스템을 개선해요. 그게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지만은 될 확률이 있는 거죠. 그런데 중국은 권위주의 시스템이라서 당이 군을 소유하고 투명성, 책임성 개념 자체가 없고요. 외부 감시가 전무하고 비리라는 게 정치적 숙청일 때만 비리한다고 잡아가는 게 아니고 정치적으로 안 맞을 때만 잡아가니까 비리 자체를 건절할 수가 없는 거죠. 비리가 문제가 아니고 내하고 정치적으로 연결된 사람한테 내가 잘하냐 못하냐가 중요하고 그 사람한테 내가 위협이 되면 내 비리를 문제로 삼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은 문제를 안 삼는 거니까 다 비리가 있는 걸로 보여주죠. 그리고 이게 시진핑 시대에 이제 권력 구조가 좀 변화한 게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집단 지도 체제를 운영하는 게 본래 덩사평 때 뭘 했는 거니까 집단 체제 지도 체제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원로들이 뭘 하는 거니까 차차기 지도자를 미리 선정을 해요. 그런 식으로 해서 쭉 갔었는데 그리고 권력 집중 제도를 이제 방지를 하는 거 제도적으로 했죠. 모택동이 너무 독점을 해가지고 이 문제가 생기고 덩소평이 싹 바꿨는데 시진핑이 이걸 2012년도에 집권을 하고 그 다음에 2017년도에 이제 연임을 하면서 18년도에 이제 국가 주석
연임 제한을 폐지해가지고 2022년도에 3년임을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2027년까지인데 그것도 또 폐지하려고 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정치국 상무위원회가 그전에는 굉장히 중요한 기관이었는데 지금은 시진핑이 3년을 하면서 거수기로 만들어가지고 모든 권력이 시진핑한테 이제 집중돼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쿠데타가 돼버렸다. 그리고 어쨌든 지금 현재 침묵을 하고 있는데 정치국 위원들이 전원 침묵하고 있고 각 부처 장관들도 침묵하고 있고 장성들도 침묵하고 있고 그리고 제31 집단군은 군단장급 이상 전원이 침묵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침묵의 두 가지 해석이 극도의 공포라서 그래서 다음 숙청 대상 우려 때문에 침묵하고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정당성이 불안정하니까 인정을 할 수 없어서 조용히 저항하고 있다. 그래서 뭐 그런 식으로 해석하고 있는데 어느 쪽이든지 시진핑 리더십에 엄청나게 심각한 것이고 제 생각에는 지금은 오히려 지금 시진핑이 굉장히 후회하고 있을 가능성이 좀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신사임당 시청자분들을 위한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오늘 출연해서 굉장히 다양한 분야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어떤 부분은 뭐 굉장히 분명한 것이고, 러우전 관련해서는 거의 뭐 불변의 사실이고, 지금 중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은 굉장히 변동성이 많습니다. 우선 제가 여러 정보를 종합해 봤는데, 정보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 사람도 거의 없고, 너무나 다른 이야기가 많아서 모르지만, 분명한 것 위주로 말씀드려요. 쿠데타는 분명하고, 그리고 이 상황이 어떻게 갈 거고, 어떤 식으로 이 부패 구조하고 연결되는지까지는 분명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 외에 이제 뭐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저도 여러 소스들을 봤는데 한 절반 이상이 잘못된 이야기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현혹되지 마시고 일어난 일만 이렇게 집중해서 해석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최근 중국 군부에서 큰 이슈가 된 장유샤 부주석이 숙청하게 된 구체적인 이유는 무엇인가요? 네, 일단 1월 24일 날 중국 CCTV가 이제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중국은 인민해방군의 통수기구를 따로 두고 있는데요. 그게 당중앙군사위원회입니다. 군사위원회 주석이 이제 시진핑이고요. 그럼 왜 그러냐 하면 당의 군대이기 때문에 그래요. 중국의 인민해방군은 당의 군대거든요. 그래서 당의 통제를 받게 돼 있는데 그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은 시진핑인데 부주석이 2명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일반 위원이 4명 있어요. 그래서 7명으로 구성이 돼 있거든요. 그중에 이제 이미 제2 부주석이 낙마를 했고 다른 사람들이 낙마한 가운데 장여시아 첫 번째 부주석, 그다음에 총참모장이라고 하는 류전리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엄격한 기율 위반과 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이렇게 이제 CCTV에서 발표를 한 거예요. 근데 혐의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나오지는 않았지만 뭐 위법 행위, 규율 위반 행위에 들어 있겠죠. 그런데 이제 내부적으로 알려진 바에 의하면 어쨌든 명분이 있어야 되니까 미국의 그 일부 기관에 중국의 핵 기술이라든가 이런 관련 내용들이 유출이 됐다라는 혐의예요. 그래서 조사를 받고 있다라는 것 자체는 아직 조사 결과가 안 나왔지만 조사를 받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낙마를 한 거죠.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중앙군사위원회가 7명으로 돼 있는데 지금 2명밖에 안 남았어요. 그 하나 남은 사람이 장성민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또 작년에 나머지 보충이 돼서 올라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기율 부분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인데 중앙군사위원회에서 여기는 이제 시진핑에 의해서 올라온 사람이기 때문에 이 체제는 이 두 사람은 그대로 있겠죠. 그러고 나서 지금 7명 중에 2명만 남은, 그래서 중국의 군부 지휘부가 와해가 되는 아주 이상한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이제 이걸 바라보면서 인제 그럼 중국 군부가 완전히 무너진 거 아니냐, 그런 건 아니고요. 그 중앙군사위원이 없더라도 군의 통제 조직은 그대로 움직이겠죠. 우리 대장에 해당하는 상장들 밑에 우리 인제 3스타에 해당하는 중장들이 있잖아요. 이 시스템에 의해서 군대 체제는 그대로 돌아갑니다. 다만 최상부 지휘부가 이렇게 난렉상에 빠졌다는 거는 이거는 중국의 어떤 통치 메커니즘에서 초유의 사태고
시진핑이 여전히 권력을 행사하지만 이게 뭔가 분위기가 어수선한 이제 이런 거를 외부적으로 노출하는 그런 사건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시진핑의 1인 절대 권력 체제인 당 주석제 통치구조의 부활을 위한 작업일 수 있을까요? 글쎄요. 뭐 그런 얘기들 하죠. 왜냐하면 사실은 이제 마오쩌둥 시대에는 모택동이 중국 공산당 주석이었어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문화대혁명이라는 소위 중국의 최고 정치 암흑기라고 표현을 하죠. 그 문화대혁명이라는 게 왜 생겼냐 하면 이거는 지나친 권력의 독점, 그다음에 개인 숭배 이런 것 때문에 생겼다고 많은 사람이 주장을 했고 그 문화대혁명의 잔국을 수습하던 대표적 인물이 덩 샤오핑인데 이 덩 샤오핑에 의해서 당 주석제는 지나치게 과도한 권력의 집중이 이루어지니까 원래 중국 공산당은 1921년에 창당이 될 때 총서기 제도라는 걸로 시작을 했어요. 사실 총석이나 당 주석이나 권한이 막강한 것만은 분명해요. 그런데 마오쩌둥식의 당 주석제 모든 권력을 혼자한테 완전히 집중시키는 시스템 이거는 중국의 장기적 발전에 유리하지 않다고 봤기 때문에 덩샤오핑에 의해서 총서기제로 다시 환원이 됐던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시진핑의 이런 상황을 바라보면서 야 이게 예전에 마오쩌둥 같은 완벽한 1인 권력을 유지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런 것들의 바로미터로 다시 한번 주석제가 부활이 된다면 아마 그런 형태로 가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인 의미로 보면 지금 총서기제나 당 주석제나 사실은 1인 권력을 움직인다라는 차원에서는 별 큰 차이가 없는 거죠. 그래서 꼭 그 뭐 당 주석제를 부활을 하는 것이 시진핑 1인 체제를 더 확고하게 하고 그런 거하고 직접적인 관계는 없어요. 그런데 트라우마는 있죠. 왜냐하면 지나치게 권력이 과도하게 집중이 되는 것 자체가 이전에 어떤 중국의 획일적인 시스템으로 다시 돌아가는 데 대한 거부 반응이 오히려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시진핑 지금 현재 총서기가 당 체제를 주석제로 바꾼다면은 그거는 또 내부적으로 상당한 분란의 여지를 남길 수 있다. 그래서 그렇게 그 행동을 하지는 않을 걸로 지금 판단이 됩니다. 시진핑 주석이 장유샤, 류전리 같은 군부의 핵심 인맥들을 숙청하면서 결국 중국이 과거 군벌 시대처럼 쪼개질 가능성도 있을까요? 불가능해요. 중국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건 불가능하고요. 그게 무슨 우리 뭐 군벌 얘기하는데 그건 예전에 이제 중화민국 시절에 통치 시스템이 안 갖춰져 있을 때 지방에서 이제 소위 군웅이 활거하던 시대에 군사력을 갖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그 권력의 이 군권을 갖고 있으니까 기능을 할 수 있었겠죠. 그래서 여러 군데의 군벌들이 인제 뭐 어떤 지역은 누구, 어떤 지역은 누구 이런 식으로 군벌이 있었는데 중화인민공화국이 수립이 되고 물론 인제 그전에 그 공산당이 창당이 되고 정규군을 가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게릴라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홍군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국민당과 국공합작이라는 걸 하면서 일본과 같이 싸웁니다. 그러면서 그전에 홍군이라는 게릴라가 정규군이 돼요. 그게 신사군, 팔로군 이래서 이 중국은 어떤 전통을 갖고 있냐면 중국 공산당의 군대는 아직 정권이 수립되지도 않았는데 정규군을 갖고 있는 유일한 당이에요. 아직 공산당이 정권을 잡지도 않았는데 국민당과의 그 소위 협력, 국공합작이라고 하죠. 국공협력을 통해서 게릴라 군대가 정규군이 된 그래서 권력이 총구에서 나온다는 것도 다 그런 거하고 연관이 돼 있는 거예요. 어쨌든 이런 전통을 갖고 있고 그래서 중국의 인민해방군은 당의 군대입니다. 당의 군대이기 때문에 당의 통제를 받고 있는 거고 당의 통제를 받기 때문에 당의 최고 책임자가 군의 통수권자예요. 그럼 지금 누구예요? 시진핑이 중국 인민해방군의 통수권자입니다. 시진핑이 저렇게 통수권자가 살아있는데 그리고 그 권력을 하고 있는데 지방에서 움직인다? 불가능한 얘기죠. 그리고 시진핑은 2015년 12월 31일에 군을 개편합니다. 7대 군구에서 7
5개 전투구, 5대 전구로 개편을 하면서 자신의 시스템 인맥으로 다 정리를 해 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시진핑에 대해서 반발을 해서 뭐 군권을 움직인다든가 하는 거는 불가능한 일이고요. 이 점에서 이제 이 유튜브를 보고 계신 분들한테 제가 이제 한 가지 흐름을 좀 말씀을 드리면, 중국을 움직이는 가장 핵심 실체가 7명의 정치국 상무위원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군부 세력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서열 1 위가 시진핑이잖아요. 서열 2 위는 리창이라는 사람이 총리를 하고, 서열 3 위는 짜오러지라는 사람이 전인대 이 위원장을 하고, 서열 4 위가 왕후닝이라는 사람인데 이분은 정치협상회의 주석을 하고, 이렇게 당과 행정이 일체인데 군은 빠져 있잖아요. 군은 왜 그래요? 군은 완벽하게 당의 군대이기 때문에 시진핑이 통제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2 인자 짱요시아, 그거는 군부에서 그런 거예요. 그러나 국가 시스템으로 들어오면 그런 자리가 없습니다. 국가 7명 시스템 안에도 못 들어가죠. 정치국은 24명 중에 하나예요. 근데 우리가 그 7명의 지금 말씀드린 이 상무위원급을 국가급 지도자라고 합니다. 그러면 짱여시아가 설사 시진핑을 극복했다고 하더라도 당권과 행정권을 장악한다? 그건 완전히 별개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군사력을 가지고 뭔가 시진핑한테 타격을 입히거나 할 수는 있죠. 내부적으로 문제가 생기고. 그러나 그것이 중국의 어떤 통치 시스템을 짱여시아가 장악을 하거나 이런 거하고는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이 군부의 위상하고 다른 당과 행정부 이거하고는 좀 다르다. 그리고 군한테 너무 많은 권력이 주어지면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를 중국이 역사에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문화대혁명을 의 문제가 생겼을 때 사회적 난국을 수습한 게 당시에 린비아오라는 인표 국방부장인데, 과도한 권력이 가서 문제가 생겼던 거를 봤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인표 사건이라는, 그래서 뭐 반란을 일으키려고 하다가 탈출하다가 비행기가 추락해서 죽었다. 인제 이게 인표 사건인데, 이런 식으로 항상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이 군권에 대해서 지나치게 최고 지도자 말고 다른 사람이 권한을 갖는 데 대한 트라우마가 있어요, 당 통치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 의미에서 짱요시아가 이렇게 새롭게 뭐 시진핑을 대체한다 이런 거는 중국의 시스템상 쉽지 않은 일이었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시진핑이 위협을 느껴서 장유샤를 제거했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런 거는 있어요. 왜냐하면 다 짱요시하든 누구든 시진핑의 인맥이에요. 시진핑이 군부를 장악을 하고 깔아 놓은 건데, 인제 아마 군부 내부에서 충돌이 있었던 거는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안에가 뭐 파벌이라고 얘기하면 뭐하지만 좀 다른 성분들이 섞여 있었거든요. 예를 들면 짱요시아 같은 분은, 이 사람은 소위 월남전 참전파, 중국과 월남이 전쟁을 해요, 옛날에. 그때 인제 참전을 했던 야전 출신의 참전파예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 대만 지역을 둘러싸고 방어 또는 대만에 대한 어떤 군사력 이거를 움직이는 전투구역이 있는데, 지금은 인제 그걸 동부전구라고 합니다. 시진핑이 대만을 마주보고 있는 fujian 복건성에서 17년간 근무를 합니다. 그러면 대만을 마주보고 있는 데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소위 대만 지역의 공격이라든가 뭐 방어라든가 이런 거를 이제 움직이고 있는 대만 해협파, 30일 집단군이라고 하는데, 30일 집단군 소속의 지휘부를 사실은 시진핑이 베이징으로 오면서 데리고 와요. 그러니까 이 군사위원회 안에가 어떻게 돼 있겠어요? 월남전 참전파와 인제 소위 대만 해협파 이렇게 갈라져 있는 거죠. 이 둘 간에 문제가 생긴 건 분명해 보입니다. 그중에 라든가 이런 걸 상의하고 있는 사람이 복건성에서 올라온 해군 출신인 미아화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대만 해협파죠. 이 미아화가
이제 시진핑의 복심으로 훨씬 더 많이 알려져 있었습니다. 이 미아화라는 사람을 장요시아가 숙청을 하죠. 그런데 그 "미아화를 날려야겠습니다."라는 보고를 장요시아가 혼자 어떻게 숙청을 하겠어요. 시진핑한테 얘기했겠죠. 그러니까 시진핑이 또 사인한 겁니다. 근데 그전에 미아화가 국방부장인 리샹프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상복. 이상복이라는, 이것도 인제 장요시아 계열이에요. 이 양반을 부정부패 혐의로 낙마를 시킵니다. 그런데 인제 그 중국 군부는 그 2015년 12월에 개편하면서 로켓군이라는 거를 만들거든요. 로켓군이라는 게 미사일, 핵무기 이런 거 만드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첨단 과학 기술을 쓰는 거니까 아무래도 이쪽 동네에서 부정부패가 많이 일어났거든요. 요 리상프라는 사람이 이 장비 발전부 출신이에요. 그리고 지금 짱여시아도 장비 발전부예요. 그러니까 미아화가 여기를 공격을 하니까 칼끝이 자기한테 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미아화를 또 숙청을 한 거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관계가 약간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그러고 나다 보니까 시진핑과 더 가깝게 보이는 인맥들이 다 잘려나간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짱여시아, 류전리 이런 사람만 남은 거잖아요. 그러면 설사 시진핑의 입장에서 볼 때 짱여시아가 자기한테 직접적으로 대들지는 않더라도, 직접적인 위협이 안 되더라도 지금 남은 사람이, 또는 다른 반 시진핑 계열이, 시진핑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있는 계열이 짱여시아와 연합을 하면 위협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짱여시아 본인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는 전혀 몰라요. 그리고 실제로 짱여시아하고 시진핑은 호여모제하는 사이입니다. 아버지끼리도 같이 전우고. 그러니까 둘이 짜고 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제 그걸 우리가 양모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음모를 꾸민다는 건 들어봤죠? 양모라는 게 뭐냐 하면 벌건 대낮에 꾸미는 음모죠. 다 이렇게 어 알면서도 그렇게 흐름을 그렇게 잡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그 알고 했다, 아니다 막 이런 거가 있었는데, 결정적으로 이 짱여시아가 이제 시진핑에 대항하는 인물인 것처럼 비춰지는 거죠. 그러면 시진핑의 입장에서, 최고 지도자의 입장에서, 군 통수권자의 입장에서 그런 거를 그냥 놔두면 계속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정리를 한 거다.'라고 보는 게 훨씬 더 이 합리적으로 이 지금 상황을 해석할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짱여시아가 정말로 많은 반시진핑 세력을 등에 업고, 또는 군부를 나름대로 관리를 하고 이렇게 해서 시진핑의 힘빼기, 또는 시진핑 권력을 위기로 끌고 갈 수도 있지만, 그런 생각이 없더라도 시진핑의 입장에서 보면 절대적인 도전 세력으로 비춰지거나 외부가 그렇게 해석하는 거를 막아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정리 대상이 됐고, 그게 요번에 이런 숙청의 형태로 간 거다. 엊그저께요. 전인대 상무위원회가 열렸어요. 그러면 이제 이 전인대 부주석 부위원장급이거든요, 이 짱요시아가. 근데 아직 거기에서 낙마하진 않았습니다. 아직 전인대 이름이 남아 있어요, 부위원장에. 그러면 아직도 그 세력이 있는 거 아니냐, 뭐 인제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지금 조사 기간이기 때문에 조사가 끝나면은 아마 정리를 할 거예요. 인제 그런 흐름들을 지금 가고 있다. 그렇게 되면은 인제 지금 현재는 시진핑과 7명 군사위원 중에 시진핑과 장성민 이렇게 둘만 남은 거고, 장성민은 자기가 불러온 사람이에요. 작년에 불러와서 아마도 요번에 낙마한 짱요시아와 류전리 이 사람들의 내부 상황을 조사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앞으로도 같이 갈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2인자인 중국 군부 부주석 장유샤가 핵개발 기밀을 미국에 유출했다는 월스트리트 저널 보도는 현실적으로 가능한 시나리오인가요? 네. 말씀드렸지만 그거는 사실은 인제 이름을 그렇게 상황을 만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 시진핑이 가장 중국 군부에 대해서 문제를 삼았던 게
이전부터 중국군의 다양한 기밀 사항들이 미국의 안보 보고서라든가 미국의 전략 보고서에 너무 상세하게 기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우리 자료가 빠져나갔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게 이제 장비 발전부를 중심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들이 있었던 건데, 짱요시아 입장에서 그렇게 했을 리가 별로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어떤 형태로든 간에 그런 상황들을 엮어서 뭔가 결정적으로 짱요시아에 타격을 입히려는 어떤 흐름, 이거를 잡는 데는 지금 미국과의 뭐 내통이라든가 또 미국에게 이런 주요 기술이라든가 이런 게 빠져나갔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게 아마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잡은 거 아닌가.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잘 모르겠고요. 설사 그런 개연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짱요시아 같이 군부 2인자 그리고 시진핑의 절대적 신임을 처음에 받고서 시작을 한 거잖아요. 그리고 조직의 생리상 자기가 중국 시진핑을 예를 들어서 타격을 입힌다고 완전히 새롭게 판을 짤 수 없다라는 걸 잘 아는 어 정말 백전노장의 군인이 그렇게 했을 리는 저는 없다고 판단합니다. 1월 30일 금값은 12년 반 만에 최대 하락률을 기록했는데요. 이는 중국 투기 자금의 대규모 차익 실현 때문인가요? 사실은 이제 금값이 폭등을 하고 뭐 은값도 막 올라가고 그랬죠. 근데 사실은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 때문에 그렇거든요. 결국은 달러가 가장 세계적인 안전자산이잖아요. 그 뭐 유로도 그렇고 엔도 그렇고. 그런데 이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라는 건 뭐냐 하면 우리가 달러를 왜 자꾸 갖고 있어요? 미국은 안 망할 거다. 미국은 세계 최강 국가고 어떤 형태로든 간에 달러 가치가 유지가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달러를 많이 보유하고, 그래서 외환 보유고라는 걸 다 달러로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트럼프의 최근 행보라든가 이런 걸 보니까 달러를 잘 못 믿겠는 거예요. 강달러를 추진한다고 그러다가 또 약달러도 용인한다고 그러다가 막 이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야 그러면 달러도 안전하지 않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 달러가 안전하고 가장 세계적으로 안전자산으로 평가받고 있는 게 미국의 국채입니다. 미국이 국가가 발행한 채권이니까 저거는 안전할 거 아니냐. 그런데 이제 트럼프 2 기가 들어오고 나서 소위 자국 보호주의 막 인제 이런 게 나오면서 달러에 대한 믿음이 어떻게 됐어요? 쪼끔 떨어졌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전통적인 안전자산이라고 생각 가장 확실한 안전자산이라는 걸로 판단되는 금으로 이제 몰려간 거예요. '금이 가장 확실하다.' 그래서 금을 다 수요에 시장 수요의 원리가 그렇잖아요. 제한돼 있는데 많은 사람이 사려고 그러니까 금값이 폭등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아 이게 인제 트럼프 대통령이 큰 그림을 그려서 이런 인제 소위 약달러 뭐 이렇게 하면서 중국 자본이 확 들어와서 금을 제일 많이 사니까 사실은 중국만 사는 게 아니고요.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금 매입을 덜하지만 많은 국가들이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가 있잖아요. 그래서 금을 많이 비축을 하려고 그러고 많은 국가들이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용인하다가 새로운 정책을 내세우면 그 샀던 사람들이 상당히 타격을 입을 거 아니냐. 그런 큰 그림을 그리고 한 거다 그러는데 사실 그렇게까지 직접적으로 연계돼서 보기는 조금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미국 상황도 트럼프 대통령이 막 컨트롤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미국의 금리를 결정하거나 이러는 연준도 지금 파월 의장이 말을 안 듣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금리를 내려야 된다고 그러는데 안 내린단 말이죠. 뭐 내린다고 그랬다가 안 내린다고 그랬다가 계속 이러고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 케빈 워시를 이제 새로 연준 의장으로 지명을 했단 말이에요. 케빈 워시는 근본적으로 양적 완화나 이렇게 달러를 찍어내 가지고 뭘 하는 데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강달러주의자입니다. 그래야 미국이 세계를 통제하는 달러 패권이 유지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앞으로도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직접적인 타격을 가하기 위해서 금값을 그냥 놔두고 용인하다가 갑자기 뭐 이렇게 했다. 이거는 약간 그 억측성이 있죠. 물론 그런 생각도 할 수는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그렇게 했다고 그래서 어마어마한 타격을 받느냐?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금이라는 건 안전자산이고 값이 떨어져도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폭락을 설사 뭐 십몇 퍼센트 했다고 하더라도 지금 중국의 외환 보유고가 3조 5천억 불이에요. 그럼 웬만하게 해가지고 그게 타격을 크게 받겠어요? 그런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이런 이제 그 소위 국제 금시장이라든가 미국의 국채 시장이라든가 이런 데가 이제 약간 움직이고 있고 요동치고 있는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럴수록 금에 대한 수요는 더 안전자산으로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될 것 같습니다. 하락 전 금값이 무섭게 상승했는데 이게 단순히 시장 상황 때문이 아니라 트럼프 행정부가 의도적으로 설계한 측면이 있다고 보시나요? 글쎄 뭐 중국만 겨냥해서 그렇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중국만 겨냥해 가지고 뭐 그걸 용인을 해서 중국 돈이 확 들어오게 한 다음에 중국이 시세 차익을 못 보게 해서 폭락을 시키면 그런데 그거는 사실은 그냥 우리가 그렇게 뭐 추측을 하거나 큰 그림에서 볼 수는 있지만 미국 상황이 그렇게 쓰기에 미국의 내부 상황도 그렇게 만만치가 않은 거죠. 지금 말씀드린 대로 강달러, 약달러, 그다음에 케빈 워시의 소위 앞으로의 그 소위 금리 정책 이런 것들이 불확실한데 그리고 특히 미국 이제 국채 같은 경우도 국채를 뭐 풀으면 아무래도 금리가 떨어질 상황이니까 그러면은 이제 그런 거에 대한 내부적 컨센서스도 사실은 케빈 워시가 제대로 들을지 트럼프 의도대로 갈지 잘 모르잖아요. 근데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금리를 좀 낮춰야 된다라는 입장에 계속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제 그런 시스템은 계속 갈 거예요. 그래서 미국 내부 문제가 이제 어떻게 흘러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고 당연히 중국은 그런 틈을 타서 뭔가 이제 자기네들의 위상과 이거를 더 국제 경제 체제에서 움직이려고 하겠죠. 그 대표적인 게 이제 인민폐 국제화 같은 거예요. 인민폐 거래를 강화시켜서 달러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는 거죠. 달러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가 금을 더 많이 보유해서 하는 시스템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흐름들 지금 뭐 중국은 금을 거의 사재기 수준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장기적으로 달러 패권을 대체하고 인민폐 국제화를 하는데 뭔가 도움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가는 거다. 인민폐 거래도 지금 굉장히 활성화돼 있죠. 물론 이제 뭐 달러 거래가 지금 거의 60-70%를 차지하고 인민폐는 아직 10%까지 안 가 있지만 과거에 3-4%대보다는 인민폐 거래도 지금 올라가고 있거든요. 이런 걸 통해서 사실 이제 기축 통화까지는 안 가지만 그런 역할을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달러를 대체하는 게 지금 당장 가능하지 않다는 건 알지만 영향력을 키우는 데 대해서는 굉장히 중국도 애를 쓰고 있는 제일 필요한 게 뭐냐 하면 널리 쓰여야 돼요. 인민폐가 월드와이드 유즈라고 하는데 많이 쓰여야 그 돈이 전 세계적으로 가치를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그렇잖아요. 달러는 전 세계 가서 아무 데서나 바꿔도 바꿔준단 말이에요. 왜? 그거에 대한 가치에 대한 믿음이 있으니까. 인민폐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민폐 국제화, 인민폐 거래 이런 걸 통해서 지금 한 8%까지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갈 거고 또 그거의 경제적 안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금 보유 이것도 지속적으로 할 거다. 그러니까 결국은 단순하게 금값을 떨어뜨리고 막 이런 게 아니고 미국이 볼 때는 미국 달러 패권에 도전하는 인민폐 그리고 그 배후에 있는 금 자산 이런 것들을 엮어서 견제하는 이런 부분은 분명히 있지만 그거를 용인했다가 갑자기 뭐 중국에 타격을 입히기 위해서 팍 떨어뜨렸다. 이렇게 보기에는 조금 억측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중국이 인민폐 강세 용인 좋지 않은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 같은데요. 왜 그런 것인가요? 사실은 이제 인민폐 강세 중국이 스스로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제 7위안 인민폐 1위안당 1달러당 7위안이 소위 심리적 마지노선이다. 7원이 붕괴되면 뭐 안 된다 이랬는데 지금 사실 작년 연말부터 6점 얼마 얼마 이렇게 나와요.
그 칠위안을 붕괴시킨 거예요. 그러면 사실 미국은 계속해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중국이나 일본, 뭐 한국이 가치를 떨어뜨려 가지고 미국에 수출하는 좋은 환경을 만들려고 한다. 막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민폐를 절상해야 된다라는 게 미국의 입장이에요. 자꾸 가격 떨어뜨려서 우리한테 많이 팔려고 그러지 말고. 그런데 지금 중국이 인민폐를 칠위안 밑으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건 왜 그래요? 기본적으로 인민폐 가치를 확보를 해야 외자가 들어옵니다. 인민폐가 싸지면 미국 금리가 더 높으니까 외자가 빠져나가잖아요. 그 인민폐 돈이 빠져나가면 국내 자금들이 해외로 탈출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강한 인민폐를 유지를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외자가 중국에 투자를 하고 이 투자를 해야 일자리가 창출이 되고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중국 경제가 잘 돌아가고 인민폐가 강세해야지 내수도 진작이 된단 말이에요. 지금 중국이 가장 크게 생각하는 게 뭐예요? 내수 진작인데 내수가 잘 안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외자가 자꾸 들어와서 돈이 많이 흘러다녀야 쓸 돈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거를 만들기 위해서 인민폐 강세 조치들을 용인한 거다. 그렇게 본다면 아마도 2026년 올해는 이 강세 조치들을 끌고 나가려고 할 거다. 이거는 이제 미국의 절상 압력에도 대항을 하면서 또 외자도 유치하고 그거를 통해서 경제 활성화를 하려는 중국의 고육지책 이렇게 볼 수밖에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중국이 산유국과 위안화 결제를 한 후 이를 다시 금으로 바꾸는 구조를 사용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네. 아무래도 안전자산을 많이 쌓아 놓고 있어야 되는 게 좋으니까. 원래 또 중국 사람들의 금 사랑은 대단하죠. 굉장히 유난스럽습니다. 우리도 뭐 마찬가지지만 동양 사회가 결국은 이제 금은 언제든지 태환이 가능하고 그죠? 갖고 있으면 현물로서 언제든지 태환이 가능하니까 그 콩알금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큰 금괴를 못 사면 요만한 알갱이들을 사서 모아요. 그리고 중국은 그게 결정적인 순간에는 이 금부치를 가지고 다니는 게 언제든지 태환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수출을 하면 달러가 들어오고 그러면 그게 인제 인민폐로 환전이 되고 그러면 그걸 가지고 금을 또 사고 아니면 그 이전에 금을 사든지 이렇게 해서 금을 축적을 해 놓는 거죠. 아주 쉽게 그냥 상식적으로 얘기하면 옛날에 우리가 금본위제 사회가 있었잖아요. 금본위제. 금을 중앙은행에 얼마나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따라서 화폐를 발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화폐는 적어도 금과 태환성이 있기 때문에 부도가 안 나는 거죠. 그런데 금 없이 막 찍어내면 종이 쪼가리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지금은 이제 달러가 그 패권을 다 갖고 있었지만 미국의 이 달러도 잘 못 믿겠다. 트럼프의 지나친 극단적인 미국 중심주의, 보호주의가 달러의 안전 자산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인제 이런 금 쪽으로 더 많이 초점이 맞춰서 간다. 중국은 아마 그렇게 양면 전술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기네 인민폐 국제화 이거를 통해서 약간 그 달러에 대한 비중을 좀 낮추고 그다음에 금을 통해서 이 안정성을 확보하는 이런 전략을 펼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중국이 일본에 대해 경제 제재와 군사 훈련을 병행하며 강하게 압박하고 있는데요. 일본은 앞으로 어떻게 중국을 압박하게 될까요? 최근에 중일 갈등의 시작은 작년 11월 7일 다카이치 일본 총리가 "대만 유사시가 바로 일본의 유사다." 이렇게 인제 얘기를 한 게 시작의 발단이에요. 발단이 됐는데 중국은 '아니 어떻게 중국의 영토의 일부분인 대만 유사가 어떻게 일본 유사냐. 이거는 중국이 주장하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위반한 거다.' 그런데 이 일본 입장에서는 대만에서 문제가 생기면 그게 대만 열도와 이렇게 일본 열도와 쭉 연결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오키나와 열도 이렇게 해서 대만까지 이어지는데 그게 일본 안보에 위협이 된다. 그래서 우리는 집단적 자유권을 행사하겠다. 이건 유엔 헌장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일본은 2차 대전 이후에 전범국으로서 소위 공격을 못하는 군대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인제 수비형 군대죠. 전수방위. 전문적으로 수비만 하는 군대. 그래서 우리가 자위대라고 하는 겁니다. 공격을 못하는 건데 일본과 미국이 동맹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미국에 위협이 된다."
라고 하면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네가 대만에 문제가 생기면 군사적 개입을 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중국이 난리가 난 거잖아요. 니네가 왜 우리 영토에서 생기는 문제에 대해서 관여를 하느냐 이러면서 취소해라. 근데 일본도 총리가 한 발언인데 어떻게 취소를 하겠어요. 그리고 그거는 사실은 2015년에 일본의 당시 아베 총리 시절에 국가보안법을 만들었고 그때부터 쭉 있던 거예요. 새로 얘기한 게 아니고. 그래서 다카이치는 물러설 수가 없는 상황이고 그러다가 이제 중간에 뭐 이제 "유학 가지 마라." 그다음에 뭐 이제 여러 가지 뭐 불매 운동에 가까운 이런 일들이 있었고 "일본 수산물 뭐 수입 안 한다. 관광 가지 마라." 막 이랬고 일본도 이제 거기에 대해서 적절하게 인제 대응을 했죠. 그래서 중국은 거의 우리가 뭐 한알령에 시달렸다고 그러잖아요, 사드 사태 이후에. 그 한일령, 일본 거 제한령에 거의 걸릴 만큼 그렇게 왔어요. 그런데 그러다가 또 한 번 인제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냐 하면 만약에 대만에서 유사 사태가 발생하면 일본은 대만에 있는 일본인과 미국인을 구하러 가야겠다. 군사적인 얘기는 쏙 빼고 구하러 그럼 개입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제 급기야 중국이 카드를 꺼냈습니다. 전가의 보도처럼 쓰이는 히토류 카드를 꺼낸 거예요. 히토류 수출 금지. 히토류 금지 완전히 금지한 건 아니고요. 이제 준법, 법에 의해서 보내는 거죠. 통제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히토류 수입을 하면 이거를 수입을 하겠다라고 인제 서류를 내고 그러면 심사를 하고 막 이렇게 해서 한 42 일에서 45일 정도가 걸립니다, 일반적으로. 근데 제가 A라는 기업인데 이제 중국의 어디에다가 똑같은 패턴으로 계속하면 45 일씩 걸릴 필요가 없잖아요. 이미 다 하는 거니까. 그게 일반 룰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대개 일 주일 안에 허가를 해서 보내줬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통제를 어떻게 하는 거냐? 한 40일 걸리게 하는 거예요. "좀 급한데 좀 빨리 저 원자재가 와야 되는데." 인제 이런 거. 그다음에 1월 6일 조치를 자세히 보면 히토류만 있는 게 아니고 텅스텐이나 히토류 아닌 부분들도 있어요. 이런 것도 이중 용도로 사용이 의심되는 제품은 안 보낸다. 이중 용도라는 게 뭐예요? 이게 원래 민간용으로 보낸 건데 필요에 따라서는 군사용으로도 전용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군민이 같이 쓰는 부분에 대해서는 통제를 하겠다. 이게 인제 중국의 조치예요. 지금 인제 시행이 되고 있죠. 그럼 일본은 카드가 없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일본도 카드가 있습니다. 특히 그 일본이 강점을 가지고 있는 게 인제 반도체 중에 포토레지스트라고 우리도 이전에 몇 년 전에 인제 고통을 받았죠. 3종 소위 소재에 대해서 제약이 있었는데 물론 그래서 우리가 국산화한 것도 있고 또 다른 방식으로 해결한 것도 있지만 이 반도체를 만드는데 이제 감광 장비라고 그래요. 그게 인제 그 회로 기판에 회로를 그리는 게 DUV가 있고 EUV가 있는데 이 EUV는 네덜란드 ASML이라는 회사에서 만들어요. 그걸 깔아 놓고 일본제 감광액이라고 여기다가 부어야 이 회로가 보여요. 이거를 포토레지스트라고 하는데 이거는 일본이 90%를 장악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중국이 반도체 만드는데 이 약이 없으면 물론 다른 방식으로 할 수 있겠죠. 이 약이 없으면 이 반도체 공정 자체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도 일본에 대해서 이런 그 지속적으로 이런 소재 부분을 공급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아쉬운 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 입장에서는 물러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자신들의 가장 아킬레스건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의 중국이라는 문제를 일본이 정면으로 위반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강력한 항의 또는 통제 메커니즘을 발휘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적어도 당분간은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 특히 지금 다카이치 총리가 중의원을 해산했습니다. 중국에 대해서 강경책을 계속 가는 것이 소위 보수 우익 강경 흐름을 끌고 가면서 일본은 의원 내각제 국가니까 중의원 해산하고 새롭게 선거를 해서 거기에서 다수를 차지하면
소위 장기 집권이 가능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일본이 중국에 대해서 강경책을 펼치니까 내각 지지율이 77%, 75% 이렇게 계속 고공행진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 때문에 뒤로 물러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상당 부분은 이런 갈등 관계를 가지고 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일본은 미일 동맹을 뒤에다가 깔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일본을 그냥 놔두면 이제 미국을 등에 업고 공동의 어떤 흐름으로 중국을 견제할 수 있기 때문에 더 강력하게 일본에 대해서 지금 이런 강경 조치들을 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센카쿠에 출몰한 중국 해경선과 일본의 대피 권고 상황, 이를 우발적 충돌이 아닌 계획된 국지전의 준비 단계로 볼 수 있을까요? 사실은 이제 센가쿠 열도를 둘러싼 이제 중국어로는 디아위다오라고 하고 우리 이제 한자로는 조어도라고 쓰는데요. 이 지역은 2010년도에 이미 충돌이 일어났죠. 그 이제 센가쿠 열도 분쟁이 일어났고 그 이후에 지금까지 대치를 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일촉즉발의 상황에 따라서 우발적 충돌의 가능성이 항상 상존해 있는 지역이에요. 지금까지도 그래서 서로 다만 이제 묵계가 있는 거죠. 어느 정도까지 더 넘어가면 정말 그거는 문제가 생기니까 자기네가 나름대로 이 대치 국면을 만든 다음에 이제 그쪽 동네를 우회하거나 또는 거기를 통해서 이 소위 긴장 태세를 유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인제 그런 것들이 중일 갈등이 문제가 나오니까 더 이렇게 부각이 된 거죠. 당연히 중국은 일본을 겨냥한 해상 훈련도 하고 있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일본도 그런 걸 겨냥한 활동을 하고 있고 무슨 뭐 레이더를 직접적으로 투사를 해서 뭐 조준을 했다 이런 얘기도 계속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우발적 충돌의 가능성이 있지만 그건 아마 철저하게 양국이 조심하고 있을 거다. 그래서 이게 뭐 전면전으로 갈 가능성은 거의 없지만 문제가 생기면 이거는 상당한 양측의 부담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사실 이 동아시아 지형에서 이런 안보가 이런 쪽에서 불협화음이 생기면 장기적으로 동아시아의 안정에도 굉장히 안 좋고 이렇게 어지러워지면 특히 한국 같은 데는 김정은의 오판, 이 틈을 타서 도발을 해야겠다 이런 것들도 굉장히 복잡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안정적인 관리라는 차원을 우리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중국과 일본도 아마 그런 생각은 하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충돌이 생기면 미일 동맹에 의해서 미국이 들어와야 돼요. 그러면은 복잡해지잖아요. 그래서 그렇게까지는 직접적으로 하지는 않을 것 같다. 그런 이제 생각은 듭니다. 만약 대만 해협에서 충돌이 발생한다면 일본 자위대는 정말로 움직일까요? 이미 대만 해협 충돌에 관해서는 일본은 이미 얘기를 했습니다. 개입을 할 거고. 왜냐하면 타이완이라는 데는 여의도 지금 얘기한 조어도 센카쿠 열도에서 한 200km밖에 안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가까운 지역이잖아요. 그 일본 열도하고 쭉 연결이 돼 있는데. 그러니까 자신들은 대만 해협에서 문제가 생기고 대만에 문제가 생기는 거는 일본 안보에 직접적 위협이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자위권 발동 차원에서 그걸 막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게 일본의 입장이에요. 그리고 대만을 방어해야겠다라는 약속이 미국과 대만 간에 있습니다. 그게 1979년에 맺은 대만 관계법이라는 건데 거기에 의해서 대만을 지원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미국이 개입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일본은 동맹국이잖아요. 동맹 한 나라가 공격을 받으면 군사 행동을 같이 하게 돼 있는 게 군사 동맹이잖아요. 그러니까 일본도 당연히 들어오게 되는 거죠. 일본에는 8개 미군 기지가 있는데 8개 미군 기지가 전부 대만 해협에서 문제가 생기면 움직이게 돼 있습니다. 이제 우리한테도 불똥이 튀는 거죠. 그게 요새 얘기하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그래서 대만에 문제가 생기면 북한만 방어하는 게 아니니까 주한미군이. 미국의 군대잖아요. 대만 유사가 생기면 너희들도 뭔가 해야 될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이제 우리는 북한 문제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입장을 충분히 개진을 하고 있지만 이제 앞으로 대만 해협을 둘러싼 이런 갈등 문제가 계속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고 중국은 대만을 내줄 수가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도를 한번 잘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타이완이라는 섬이 긴 해안선에 이렇게 딱 걸려 있는데 이게 만약에 미국 입장에서 볼 때 중국의 통제권으로 들어간다면 그 긴 해안선이 전부 중국의 영향력 하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럼 미일 동맹이건 뭐건 그리고 지금 중국과 일본이 동중국해라는 데서 좀 분쟁을 하고 있고 그 밑에가 남중국해거든요. 이 방어선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대만에 대한 안보 이거를 둘러싸고 미중 간에는 앞으로 계속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이 대만을 공격한다면 주한미군도 움직일까요? 미국은 그걸 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만약에 하면 김정은의 오판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그렇게 본다면은 미국이 두 개의 전장을 운영해야 되잖아요. 그거는 사실은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그런 개념보다는 이제 그런 일이 안 벌어지게 해야 될 거고 중국 입장에서도 지금 대만을 카드로 가지고 있는 게 훨씬 좋습니다. 카드로 가지고 있는 게. 왜냐하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봐서도 알지만 대만이 그렇게 만만한 데가 아니에요. 세계 8번째 크루즈 미사일 개발국이고요. 사거리 2,500km에 달하는 슝펑 미사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베이징, 상하이, 삼엽댐 이런 데 다 겨냥하는 게 있고 그러니까 실제로 그런 일이 안 벌어져야 되지만 그 이기기는 어렵지만 중국도 엄청난 피해를 정말 전쟁이 일어나면 감수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황까지는 안 가도록 관리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타이완과 미국이 중국에 대만 침공을 가정한 연합작전 태세를 구축했다는 보도가 있는데 실제로 중국의 침공 가능성이 임박했다고 보십니까? 사실은 이제 시진핑 중국 최고 지도자 국가주석이고 당 총서기가 2027년까지 대만 침공 준비를 마쳐라. 이제 이렇게 얘기가 된 거예요. 그러면 침공 준비를 마쳤으니까 이제 27년 정도에는 침공을 하겠다. 그럼 왜 그러냐 하면 이제 27년이 시진핑 사연임과 관계가 돼 있고 중국 인민해방군 창군 100주년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흐름을 만드는데 좋잖아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27년에 전쟁 준비를 마치라고 그랬지 전쟁을 하라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재 상황에서 미중 갈등이 계속 가고 있고 이런 가운데 중국이 볼 때는 대만을 하루아침에 복속하기도 쉽지 않거니와 전쟁 행위를 했을 때 벌어질 수 있는 국제적 제재, 비난, 그다음에 중국도 전 세계 글로벌 밸류 체인의 40% 이상을 담당하고 있지만 실제로 세계 최대 에너지 수입국이에요. 원유가 들어와야 되고 지금 뭐 러시아 거 이런 거 갖다 쓰지만 중동 원유가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중동 원유가 어떻게 들어옵니까? 아라비아해나 홍해에서 떠나서 말레카 해협을 거쳐서 남중국해 이래서 중국으로 오는 거거든요. 말레카 해협은 지금 미국이 통제하고 있어요. 수송선 이런 거가 문제가 생길 수 있죠. 그래서 지금 그 카드를 당장 쓸 필요는 없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뭐 "대만을 우리가 그렇게 꼭 지켜줘야 돼." 막 이제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대만에서는 "아 미국 못 믿겠다." 그리고 뭐 "너희 TSMC 미국에서 와서 40% 이상 여기서 생산해." 인제 이렇게 얘기하고 "5천억 불 투자해."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말 안 들어주면 우리 안 지켜주겠다는 거 아니야?" 막 인제 이런 얘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세히 보면 대만을 포기할 수 없는 게 사실은 미국입니다. 미국 입장에서 보면 대만이 중국의 통제에 들어가게 되면 소위 미국의 서태평양 이제 태평양 우리 쪽 이쪽이 문제가 생기고 그거는 미국의 인도 태평양 전략의 결정적인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고 그게 인제 어디에서 나타나냐 하면 작년에 미국의 NSS라고 안보 보고서가 나왔고 그다음에 올해 1 월에 NDS라고 전략 보고서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안에 보면 사실은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지는 않지만 우회적으로 "대만을 보호하겠다."라는 얘기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만에 대한 통제권을 안 뺏기겠다."
그러니까 결국은 NSS나 NDS 이런 소위 미국의 국방안전 보고서, 특히 물론 NDS는 이제 서반구주의, 우리가 이제 미국이 남북 아메리카는 미국 거다, 이제 이것만 강조하는데 사실 그 안에 자세히 보면 이제 대만도 방어를 하겠다는 의지가 들어있는데, 그게 어떤 형태로 들어있냐 하면 제1도련선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이제 First Island Chain이라고 하는 건데, 그건 원래 중국이 거는 거예요. 제1도련, 제2도련. 그게 이제 소위 대만을 둘러싸서 필리핀까지 이렇게 한 선, 그다음에 남중국해 이쪽에 두 번째 선, 그다음에 뭐 저 괌이나 이런 데까지 가는 세 번째 선, 이렇게. 그러니까 미국이 그쪽으로 접근하지 못하게 하겠다라는 중국의 입장이에요. 그걸 이제 A2AD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 하면 반접근 지역 거부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이 못 들어오게 해야 자기네들 공격을 못 하니까. 근데 지금 어떻게 됐냐면 거꾸로 거기를 이제 못 나오게 하는, 안에다 가둬 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미국이 볼 때는. 그 바깥으로 나오면 태평양이고, 그러니까 이게 못 나오게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첫 번째 방어선이 제1도련선인데, 제1도련선을 지키겠다라는 게 이 NSS나 NDR에 들어있어요. NDS에.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 하면 결국은 대만 방어를 연합적으로 하겠다라는 생각이 있는 거죠. 그게 우회적으로 직접적인 이런 어떤 흐름은 아니지만 그 안에를 살펴보면 그런 게 들어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도 대만 방어의 중요성을 알고 있다. 그리고 그거를 이런 안보 보고서나 전략 보고서를 통해서 우회적으로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 그렇게 지금 이제 이 상황을 봐야 되는 거죠.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고율 관세 압박이 중국의 내수 중심 성장 전략에 실질적으로 어떤 타격을 주고 있나요? 트럼프 대통령의 소위 상호 관세라고 하죠. 자기는 이제 대등 관세 뭐 이런 이제 표현을 쓰는데, 이 관세 정책에 의해서 전 세계가 굉장히 고통을 받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중국은 이제 그런 외부적 영향력을 상쇄시키려면 내수를 진작을 시켜야 되잖아요. 근데 내수 경기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안 좋은데 보통 이제 한 국가의 경제 시스템을 보면 내수, 수출입, 투자 이렇게 보잖아요. 내수, 무역, 투자 이렇게 보는데, 중국이 경제가 계속 성장을 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가려면 보통 55% 이상이 돼야 내수가, 중국 경제가 잘 굴러가요. 그리고 투자가 한 22~23%, 그다음에 나머지가 수출. 이제 이렇게 가야 되는데 지금 내수 같은 경우도 40%대로 확 떨어졌고, 그다음에 수출이 지금 하드 캐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자세히 보세요. 고율 관세를 때렸는데도 작년에 중국은 역대 최고의 무역 흑자를 올렸어요. 1조 달러. 그러니까 결국은 메이드 인 차이나 또는 중국적 어떤 원자재나 이거를 쓰지 않고서는 국제 경제가, 특히 미국 경제가 돌아가지 않는다라는 걸 또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 제조업 클러스터가 나름대로 원자재부터 기술까지 형성돼 있는 게 많단 말이에요, 중국이. 그래서 그거를 일단 견디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물론 중국이 생각한 대로 막 그렇게 내수가 진작에 안 되고 그런 거는 있지만, 수출이 일단 하드 캐리를 해서 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일단 어느 정도 방어를 했는데, 중국 경제가 살으려면 내수가 진작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이 인민폐 강세도 용인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 외자가 들어오고 그거에 따라서 경기가 활성화되고, 결국은 가장 중요한 거는 경제 심리거든요. 우리 경제가 풀린다라는 개념이 생겨야 투자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뭐 주식시장도 다 마찬가지잖아요. 그런데 자기 경제가 풀릴 거다라는 데 대한 믿음이 없어지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돈을 안 쓰고 저축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축률이 올라가는 거예요. 돈이 없는데. 그 저축률이 올라가면은 은행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은행에 있는 거를 기업이 투자를 한다고 그래야 대출을 해주고 이러는데, 내수가 안 일어나니까 기업이 그 돈을 빌려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런 이제 악순환 고리에 걸려 있는데,
그래서 작년에도 이 내수 경기가 아주 부진했고 소비자 물가 지수도 안 오르고 있고, 다만 작년 4, 4분기에 하나 고무적인 거는 PMI 지수라는 게 있어요. 구매자 관리 지수. 이건 뭐냐 하면 이제 기업에서 생산 활동하려면 원자재 사고 그러잖아요. 이 구매자 관리 지수가 이제 50이 넘으면 경기가 확장된다라는 이제 생각을 하는데, 9개월 만에 구매자 관리 지수가 50을 넘어섰어요. 그러니까 올해 경기는 조금 더 나아지지 않겠느냐,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제 흐름을 조금은 옛날보다는 좀 탔는데, 지금 어쨌든 4월에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하잖아요. 이제 방문을 하면 작년 부산에 와서 뭐 세기의 만남이다 막 이러면서 이제 미중 간에 무역 협상을 했고, 뭐 여러 가지 상호 제약 조치가 있었지만 서로 1년간 유예하기로 했고, 또 이제 11월이 되면 또 1년이 되는 거예요. 이제 이걸 어떻게 관리해 나가느냐, 이거에 따라서 중국 경제가 어떻게 움직이느냐가 보여지는데, 문제는 뭐냐면 미국 내부 상황도 그렇게 만만치가 않은 거죠. 그죠? 미국도 만만치 않고, 물론 이제 미국은 이 세관, 관세, 이민국계 이런 여러 가지, 미네소타 같은 데는 거의 내전 상태에 지금 막 들어가 있는, 이 사회적으로 굉장히 혼란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지금 잘 중재를 하면서 초점을 뭐 중국 경제가 핵심이라고 하니까 이렇게 모을 수 있느냐, 이런 게 관건이 될 것 같고요.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도 결국은 중국 경제가 내수 시장만 활성화되면 대외적으로 그렇게 크게 신경을 안 써도 되지만, 내수가 활성화되려면 외부 경제가 좋아져서 외자가 유입이 되고, 그죠? 자기네가 또 많이 만들어서 팔아야 되고, 이렇게 돼야 기업이 활성화되는 거거든요. 기업이 활성화돼야 취업도 이루어지고, 취업이 이루어져야 소위 월급을 받고 이런 가처분 소득이 생기는 거예요. 가처분 소득이 생겨야 물건을 사잖아요. 그럼 물건을 만들기 위해서 기업의 투자가 이루어지고, 이런 게 순환 사이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한 군데만 병목이 생겨도 경제가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중국 경제가 사실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다. 국가 투자는 하드캐리해서 합니다. 근데 민간 투자가 잘 안 일어나는 거예요. 민간 투자는 민간 경제에 대한 확신이 덜해서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양극화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중국 정부는 과학기술에서 우위를 점해야 되고, 그게 미국과의 경쟁에서 핵심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AI 부분이나 이런 데 엄청난 투자를 합니다. 그런데 그거는 사실 민생으로 직접 가는 투자는 아니죠. AI의 발전이라든가 이런 건 엄청나게 이루어지지만, 그거는 고용을 동반하지 않은 성장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럼 결국은 중국은 수많은 경제 활동 인구를 고용을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고용을 동반한 성장이 일정 부분 보태져야 되거든요. 이제 이런 부분의 균형점을 어떻게 찾느냐가 올해 중국 경제가 봉착한 가장 큰 문제일 거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트럼프가 유엔을 배제한 새 평화기구를 추진하는 것이 중국을 국제질서에서 배제하려는 미국의 전략으로 볼 수 있을까요? 글쎄요. 그 트럼프 대통령은 무슨 어떤 뭐 특정국을 겨냥하는 것도 있지만, 기존의 국제 질서, 국제 메커니즘, 그걸 이제 우리가 자유주의적 국제 질서라고 하는데, 미국이 앞에 나서서 동맹을 만들고 규범을 만들고 이렇게 해서 이제 국제 기구를 통해서 움직여 온 게 2차 대전 이후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평화가 유지되고, 뭐 큰 흐름을, 미국은 항상 인자한 어른, 뭐 내가 다 이렇게 통제해서 간다, 이렇게 해서 왔는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 1기, 2기, 뭐 중간에 바이든이 있었지만 이게 이제 깨진 거예요. 그래 자유주의적 국제 질서가 이제 와해가 된 거죠. 각자 도생, 알아서 살기. 그리고 그 트럼프 대통령 자체는 국제 기구를 의 효용성을 전혀 인정을 하지 않고 있죠. 뭐 아시다시피 유엔을 비롯해서 WTO, 뭐 국제 환경 기후 포럼 이런 거 다 탈퇴하고 안 하잖아요. 얼마 전에 66개 유엔 회원국에서 다 이제 산하기구에서 탈퇴하는데 서명도 하고, 그래서 그걸 대체할 수 있는 새롭게 만든 게 평화위원회입니다. 평화위원회는 원래 가자지구를 어떻게 할 거냐 하더니, 그게 쑥 지나더니 가자지구 뺐죠. 자기가 미국의 의장국이고 트럼프 대통령의 의장입니다. 그리고 60 몇 개국에 서한을 보냈다고 그래요. 근데 지금 한 20개국 정도가 호응을 했는데, 놀랍게도 푸틴이 호응을 했어요. 푸틴이 왜 호응을 했냐? 이게 지금 1억 달러 내야 되거든요, 상임이사국이 되려면. 우리 돈으로 한 1조 4,500억 정도 되잖아요. 그걸 이제 돈을 내라.
푸틴이 호응을 하니까 지금 동결 자산이 많이 있습니다. 그 미국이 돈을 못 빼내가게 그 돈으로 좀 내고 그러면 해외에 동결돼 있는 자산을 이제 그런 식으로 푸틴은 또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미국하고 같은 프레임 안에 들어갈 수 있잖아요. EU 같은 데는 굉장히 부정적이죠. 어떻게 러시아하고 지금 우리가 나토가 러시아의 위협 때문에 저러고 있는데 그러니까 영국 가장 큰 우방이라고 있는 영국도 반대하고 프랑스도 반대합니다. 이런 데는 유보적인 태도예요. 중국은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중국도 유보적인 태도죠. 대한민국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도 지금 주판화를 튕기고 있죠.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지켜보다가 다자협력 개념이니까 들어가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 뭐 이게 혈세가 지금 1억 달러가 투입이 돼야 되는 건데 트럼프 개인 어떤 판 만들어 주는 데 들어가는 거면 환영을 못 받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인제 이게 뭐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그렇게 보기는 좀 문제가 있고 트럼프가 주도하는 세계 왜냐하면 그 안에 러시아라든가 이런 게 들어가 있는데 중국을 러시아가 미국과 한편이 돼서 견제한다? 이거는 사실은 그림이 잘 안 나오는 그림이죠. 왜냐하면 어쨌든 중러는 협력을 하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혹시 뭐 김정은한테도 보낸 거 아니야?' 평화위원회니까. 뭐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조금 자세히 살펴보면서 가야 될 거고 어쨌든 60여 개국의 서한을 보냈고 지금 뭐 20여 개국이 오케이를 했다 그러니까 아직도 더 많은 국가들은 주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조금 지켜보면서 봐야 되는데 중국은 어쨌든 '트럼프 개인을 위한 거다.'라는 메시지만 지금 환구시보나 이런 데를 통해서 나오고 있다. 지켜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와도 그렇게 뭐 가입을 하거나 그렇게 쉬울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전략적으로 필요하다 그러면 또 할 수 있겠죠. 지금은 강력하게 트럼프를 이렇게 비난하거나 그러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4 월에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을 하고 뭔가 모종의 또 합의라든가 흐름을 끌고 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딱 그런 상황에 와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구독자분들께 한마디 해주신다면요? 네. 국제사회가 너무 복잡합니다. 어디로 튈지 모르고요. 특히 트럼프 대통령 어제 했던 말 오늘 뒤집고 우리도 뭐 관세 한다고 그러다가 뭐 14% 내렸다가 다시 25%로 가고 안 해줄 것 같던 핵 잠수함도 갑자기 사인하고 막 굉장히 복잡합니다. 일희일비하지 말고 큰 흐름을 보면서 차근차근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늘 국제사회는 변화를 시도하고 또 거기에 대응하는 도전과 응전이 계속 벌어지는 사회입니다. 특정 현상에 대해서 지나치게 그 과민한 반응이나 이런 거를 가지실 필요는 없다. 그러려면 항상 이런 국제 문제를 차근차근 짚어보시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